안녕하세요. 저는 사연을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여자입니다. 이런 곳에 공개적으로 제 얘기를 하게 된 게 처음이라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도 참 어렵고 난감하기도 하네요. 사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저희 부모님도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들도 아무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제 속에 묻어둔 응어리진 얘기들을 하나씩 꺼내서 좀 속 시원하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익명으로라도 말을 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세상을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솔직히 성인이 되고 나서 친구들이랑 여기저기 신점도 보러 다니고 너무 일이 안 풀려서 답답한 마음에 구술한 적도 있는데 제 사주가 인생 초년에는 좀 고생하다가 중년부터는 좀 풀리고 말년은 더 잘 된다고 모두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이 40부터 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30 후반까지는 정말 이게 사는 건가 싶을 정도로 힘들기도 하고 가끔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버티며 견뎌왔다고 말을 하고 싶네요.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불운의 아이콘입니다. 학창시절을 같이 보낸 친구들은 제게 야, 너 내 옆에 앉지 마. 오늘 시험날인데 네가 옆에 앉으면 나 맞을 문제도 틀리니까 저기 멀리 가서 앉아 라면서 농담을 하곤 했고 심지어 진짜 제가 옆에 앉아서 시험을 망쳤다고 우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취직을 해도 다른 사람들은 손쉽게 하는 일들을 저는 빙글빙글 몇 번이나 돌아서 겨우 해결하곤 했고 다 해결해 놓은 것도 다시 엎어지기 일쑤였죠. 하는 일마다 너무 안 되니까 그냥 제 인생이 망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버티듯 살다 보니 그래도 제게 사랑이 찾아오고 저를 좋다는 남자가 나타나더라고요. 사실 제가 2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다른 친구들 다 고등학교 때 첫 키스를 하고 학교에 와서 호들갑을 떨며 남자친구와의 스킨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친구들의 말에 리액션도 잘 해주고 들어주기도 잘 들어줬지만 사실 좀 자존심이 상하긴 했었거든요. 친구들은 다 남자친구가 있는데 나는 남자친구도 없이 알바하고 전단지 돌리느라 연애도 못하고 심지어 공부할 시간도 없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라는 비관적인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어릴 때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이 중간에 한번 망한 적이 있어서 조금 어렵게 컸어요. 학교 급식비 내는 것도 매번 밀려서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러다 보니 자신감도 떨어지고 친구들보다도 항상 뒤처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20대 중반이 되면서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다른 친구들처럼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운이 좋게 사무직에서 일을 할 수 있었고 그 회사에서 처음으로 제가 좋다는 남자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 남자가 제 주변을 얼쩡댈 때 사실 전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팀의 비서 겸 회계였는데 제 책상에서 멀찍이 떨어져 연희씨, 제가 아까 부탁한 서류 그거 다 마무리됐으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손에 서류를 쥐고 내밀며 여기요, 가져가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떨리면서 제게 천천히 다가오는 겁니다. 처음엔 그 사람을 보고 속으로 저 혼자 생각한 것이 무슨 병이 있나? 왜 저렇게 말을 벌벌 떨면서 해?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저를 보고 너무 떨리고 긴장해서 그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그 사람은 계속 힐끔힐끔 저를 쳐다보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눈이 마주치면 얼굴이 시뻘개져서 시선을 돌렸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희 회사 특성상 점심시간에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 돌아가면서 먹어야 하는데 배꼽 시계가 정확하게 울려서 12시가 넘으면 저도 모르게 아, 배고파. 왜 이렇게 안 와? 나 빨리 밥 먹고 싶은데 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항상
그럼 연희씨, 저보다 먼저 가서 밥 드시고 오실래요? 전 아직 배가 안 고파서요. 라며 순서를 바꿔주기도 했었죠. 또 연말이나 바쁜 시기에 야근을 하면 꼭 늦게까지 남아서 제 일을 도와주었어요. 제가 부담이 돼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도 자기 할 일 있다면서 함께 회사에 있어주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연애 경험이 없어도 저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너무 쑥맥에 답답하게 구는 그 사람이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전 이미 넘어갈 준비가 돼 있는데 고백을 안 하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업무적으로 말만 걸어도 혹시 나한테 고백하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렇게 그 사람은 3개월이나 제 곁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애가 타는 건 그 남자가 아니라 저였어요. 오늘은 나한테 고백하려나? 이런 생각에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죠. 집에 와서도 핸드폰 벨이 울리면 혹시 그 사람일까봐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화장실에 들고 다녔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참다가 결국 속이 터져서 그냥 내가 먼저 고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남자한테 고백한 적은 물론이고 연애를 한 적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 하기 창피한데 그때 당시 연애 관련 서적도 여러 권 사읽으면서 그 남자에게 고백할 타이밍을 재고 있었어요. 그냥 남자답게 먼저 좀 다가와 주지. 숙맥인 그 사람이 처음엔 귀여웠지만 나중에는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팀 회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술이 왜 그렇게 달고 맛있던지 평소 주량이 한 병이던 저는 오바해서 3병이나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걸었죠. 준석씨, 왜 저 좋아하면서 고백 안 해요? 저 지금 계속 그쪽이 고백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왜 고백 안 해요?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 애태우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실은 제가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봐서 고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보기보다 낯도 많이 가리고 연희씨 말대로 연희씨를 좋아하는 건 맞는데 여자를 사귀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라며 그때도 쭈뼛거리더라고요. 주변에서 저희 둘이 나누는 대화를 사람들이 들었는지 야, 준서가 뭐하냐? 그냥 연희한테 시원하게 뽀뽀 한번 하고 사귀자고 하면 되는 거야. 네가 연희 좋아하는 거 우리 회사에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남자 새끼가 말이야 자신있게 고백도 하고 그래야지. 맨날 근처만 서성거리고 오죽하면 연희가 먼저 가서 고백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겠어. 하면서 직원들이 그 사람을 놀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눈을 질끈 감더니 연희씨 좋아합니다. 저랑 사귀어주세요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저는 그 사람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사내 커플이 됐고 꽤 오랫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는 저희 둘의 연애 사실을 응원해주셨고 직장 동료분들도 축하해주셨죠. 준석이랑 결혼하면 우리가 돈 모아서 냉장고 하나 사줄게. 아직 사귄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무슨 벌써 결혼이에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무튼 연희씨 이번에 다시 봤어. 나는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자가 남자한테 먼저 고백하는 거 정말 멋있더라. 회식 자리에서 고백한 게 화제가 되어 저희는 꽤 유명한 사내 커플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같은 회사를 다니니까 매일 볼 수 있어 좋았지만 단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둘 다 첫 연애라는 사실이었습니다. 20대 중반까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저는 남자와 사귀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서툴렀고 어설펐어요. 게다가 30이 다 된 그 남자 역시 연애는커녕 주변에 전부 남자밖에 없어서 누굴 좋아하는 감정도 처음 느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쑥맥끼리 만나서 하는 연애가 재밌게 하겠습니까? 가끔은
서로의 말과 행동에 오해도 하고 그로 인해 서운함을 느낀 적도 많았어요. 따지고 보면 연애 경험이 없어서 잘 몰랐던 건데 우리 둘 다 나한테 관심이 없나? 날 안 좋아하나? 이런 식으로 오바해서 해석한 거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들은 연애 경험이 없는 여자를 선호하지만 여자들은 바람둥이가 아닌 전제하에 조금 능숙하고 연애 경험 있는 남자를 선호한다고요. 이 남자랑 연애를 해보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제 주변에 연애하는 친구들을 보면 남자친구가 데이트 코스도 다 짜서 좋은 곳에 많이 데려가고 맛집 순례도 한다던데 저는 연애 초기에 집이나 회사 근처 국밥집만 주로 다닐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짠돌이인가? 아니면 나한테 돈을 쓰기 아까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저도 연애가 처음이다 보니 괜히 섣불리 이런 서운함을 표시했다가는 오히려 사이가 서먹해질 것 같아 이야기를 안 했어요. 반면 남자친구도 무뚝뚝한 제 표현과 소극적인 태도에 자기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지 오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진심과 서툰 점을 알고 고치게 되었지만 정말 처음에는 남자친구와 손발을 맞추기 너무 어려웠죠. 그렇게 1년 정도 대화를 많이 나누고 서로에게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그 누구보다 가까운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첫 연애인 만큼 저도 그 사람도 서툴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나 아무래도 이직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자기도 알겠지만 우리 회사 월급이 좀 적잖아. 나 당신이랑 결혼도 하고 싶고 애기도 갖고 싶은데 그러려면 좀 회사를 큰 데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 여기 회사가 복지가 안 좋아서 당신 임신하면 그만둬야 하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언제까지 계속 일을 할 수도 없고 나중엔 나 혼자 벌어야 되잖아. 그럼 이 쥐똥만한 월급으로는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지도 못할 것 같아. 그런가? 그냥 적게 쓰고 같이 일하고 싶은데. 오빠가 그걸 원하면 그렇게 해. 난 반대하는 건 아니야. 대신 오빠 약속해. 다른 회사 가도 절대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면 안 돼. 알겠지? 회사 밖으로 나가면 세상에 다 여우들 천지인 거 알지? 오빠가 몰라서 그래. 진짜 요즘 젊은 애들은 또 일부러 연상만 노리는 거 알지? 자기 또래 애들은 돈도 없고 월급도 적으니까 일부러 좀 나이 차이 나는 남자 만나서 뜯어먹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당신 다른 곳에 눈 돌릴 게 없기야. 라며 눈을 흘겼죠.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저와의 결혼을 위해 연봉 높은 회사에 이직하려는 남자친구가 기특해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그 회사에서 딴 여자랑 바람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제 말에 기가 막히다는 듯 웃었고 그렇게 이직을 준비했습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면접을 보러 다니더니 그래도 중소기업 중에선 꽤 큰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를 하게 됐고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 월급도 거의 100만 원가량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복지도 전 회사보다 훨씬 좋아서 나중에 육아휴직도 가능하다고 해서 더욱 기뻤죠. 처음에 남자친구가 회사를 옮길 땐 서운했는데 막상 월급도 오르니 본격적으로 이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직 이후 저희 둘은 본격적으로 결혼을 위해 돈을 모으고 차근차근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연애 2년 끝에 결혼에 골인했고 신혼여행까지 해외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게 될 줄이야 솔직히 저조차도 생각 못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때 제일 좋아한 건 바로 저희 엄마와 남동생이었죠. 와, 누나. 난 누나가 진짜 시집갈 줄 몰랐어. 맨날 어릴 때부터 남자애들이랑 패싸움이나 하고 동네 애들은 다 패고 다녔는데 이런 누나를 좋아해주는 남자가 있을 줄이야. 진짜 기적이다 기적. 매영, 진짜 감사합니다. 매영이 여러 사람 살린 거예요. 우리 누나 매영 아니었으면 평생 시집 못 갔을걸요? 라며 저를 놀렸고 엄마 역시 에이
그런 말 하면 못 써. 그래도 우리 식구가 돼줘서 너무 고마워, 김서방. 내가 정말 친엄마처럼 잘해줄게. 아니야,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잖아. 평생 손님처럼 잘해줄게. 항상 마음속에 우리 연희가 언제 시집가나, 언제 좋은 사람 데려와서 소개시켜주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좋은 남자애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 너무너무 고맙고 행복하게 잘 살아. 라며 기뻐하셨죠. 사실 저희 가족의 형편은 넉넉지 못했지만 좀 많이 화목한 편입니다. 남동생이지만 제 동생은 저와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편이라 제가 계속 업고 다니면서 키웠고, 잘못하면 엄마 대신 혼내기도 하고, 아무래도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 어릴 때부터 항상 같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가끔은 여동생이나 언니가 있는 자매들이 부러웠지만 그래도 제가 야근을 하고 늦게 올 때면 귀찮다는 듯 투정을 부리면서도 늘 버스 정류장까지 저를 데리러 나와주는 듬직하면서도 고마운 동생이었죠. 남편은 형제가 없는 외동이라 애교 많고 부침성 좋은 제 남동생이 마음에 들었는지 형준이 진짜 볼수록 귀여운 것 같아. 남자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사근사근하고 착하지? 부모님이 진짜 편하게 키우셨겠다. 나도 저런 동생 있으면 진짜 잘해줄 것 같아. 당신이 왜 그렇게 남동생 얘기를 많이 했는지 알겠어. 이제 우리 부부니까 형준이도 내 동생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부담스러워하진 않겠지? 말하는데 괜시리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세 사람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남편은 오늘 형준이 불러서 술이나 마실까? 야근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봐야겠다. 당신이 안주 좀 간단하게 준비해줘. 하면서 동생을 항상 같이 불러 놀자고 했고, 저 역시도 동생과 노는 게 재밌어서 시간을 맞춰 같이 여행도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보통 신혼의 설레임은 3년이면 끝이 난다고 하는데 남편에게는 신혼의 권태기가 조금 더 일찍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언제부턴가 동생과의 만남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고 회사 일이 바쁘다며 야근이 점점 잦아지곤 했죠. 항상 집에 와서 남편과 함께 저녁 먹고 TV를 보며 대화 나누는 걸 좋아했던 저는 일 때문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서운함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정말 바쁜 건지 아니면 내가 귀찮아졌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여보, 오늘도 야근이야?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출장도 너무 많이 가고. 서운하다. 맨날 나 저녁에 집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는 거 너무 지겨워. 하면서 남편에게 투정을 부린 그때 옆에서 벌레다 벌레! 오빠 이거 잡아줘! 빨리! 라고 소리를 지르는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먼저 미안, 내가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좀 이따 통화해. 미안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순간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지금 남편이 회사 일이 아닌 여자랑 바람을 피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애 2년, 결혼 생활 1년을 하며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던 사람이고 여자 문제로 제 속을 썩인 적이 없던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의심되더라고요. 저랑 만날 때 연애 경험 없는 순수한 남자였기에 다른 건 몰라도 바람은 안 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요즘 들어 제게 소홀해진 모습과 옆에서 들린 여자 목소리에 저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하필 그날 남편은 야근이라며 밤 12시가 넘어 집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리던 여자의 목소리가 제 뇌리에서 빠져나가지 않아 저는 잠도 안 자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까 그 여자 누구야? 당신 정말 회사에 있던 거 맞아?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해서. 당신 회사 거의 남자 직원 아니야? 내가 여직원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당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우리 회사에 여자 직원이 왜 없어? 격리하는 사람도 여자고 회계도 여자가 하는데. 당신 드라마 그만 봐. 너무 피곤하다. 오늘 진짜 일 많이 했어. 하고는 자켓을 벗어던지고 침대에 그대로 벌러덩 누워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의 안주머니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자켓을 줍다가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고 그 안에서 나온 물체는 다름 아닌 콘돔이었죠. 당신 이게 뭐야? 콘돔이 왜 여기서 나와?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남의 주머니를 왜 뒤지고 그래? 당신 미쳤어? 왜 이래 진짜? 하다하다 진짜 별의심을 다하네. 옛날에 넣어준 거야. 나도 까먹고 있었어. 내가 어떻게 맨날 안주머니를 확인하겠어? 진짜 사람을 의심해도 유분수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순간 저는 눈이 돌았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6개월 정도 지나서부터 아이를 갖기 위해 피임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하루빨리 손주 보기를 원해서 그동안 날짜 맞춰서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1년 정도는 대부분 자연임신을 시도한다기에 우리도 한번 해보고 정 안되면 병원을 가보자라고 얘기한 상황이었는데 남편 주머니에서 콘돔이 나오니까 갑자기 눈이 확 돌아가더라고요. 이건 남편에게 딴 여자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달려가 핸드폰 내놔! 핸드폰 당장 내놔! 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제 남편이 필사적으로 휴대폰을 숨기면서 나 오늘 집에서 안 잘 거니까 나한테 전화하지 마. 진짜 사람을 의심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남편을 바람둥이로 의심해? 당신 지금 진짜 미쳤어. 제정신 아니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못 믿을 거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핑계라고 생각할 거잖아. 우리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 마음 진정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렇게 도망가는 모습을 보니 진짜 여자가 있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너무 황당하고 허망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남편이 여자 문제로 절 미치게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샜어요. 이 두 년놈들을 어떻게 족쳐줄까 그 생각만 하면서 아침이 밝아오길 기다렸죠. 그리고 날이 밝자 전 바로 남편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밤에 한숨도 못 잤지만 졸리지도 않은 상태였고 9시 정각이 되자마자 남편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가서 김준석 나와! 어딨어? 김준석이랑 바람핀 년이 누구야? 당장 나와!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많은 직원들이 순식간에 저를 쳐다봤고 저는 그 중에서도 재빠르게 눈알을 굴리며 여직원을 스캔했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 여직원은 거의, 아니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긴 머리를 한 여자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파티션 안쪽으로 몸을 숨기는 걸 바로 목격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전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그 여자 쪽으로 걸어갔고 책상에 엎드려 있던 그 여자 머리채를 잡으며 너야? 야 이년아, 네가 내 남편이랑 바람난 년이야? 맞지? 너지? 누가 꼬셨어? 내 남편이 널 꼬셨어? 아니면 네가 내 남편 꼬셨니? 빨리 말해! 당장 말하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왜 이러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놓으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기요 과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자 미친 거 아니에요? 왜 이래요 진짜. 이거 놓고 말하세요. 놓으라고요. 하며 소리를 지르는데 웃긴 게 아무도 그 여자를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이쯤 되면 둘의 연애가 공공연해져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 여자와 머리채를 잡으며 사무실 안에서 몸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어디서 괴력이 나온지 몰라도 그 여자를 땅바닥에 맺히고 발로 밟고 머리털을 다 뽑고 아주 반죽여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 회사 사람들은 저희 둘을 전부 구경했고 그때 허겁지겁 달려온 제 남편이 저를 말리며 여보, 진짜 왜 이래? 그만해.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제발 우리 나가서 얘기해. 나와. 빨리 나와. 하면서 저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왔고 회사 입구로 나오자마자 남편 귀싸대기를 갈겼습니다. 나쁜 새끼. 넌 진짜 인간도 아니야. 우리 결혼한 지 10년도 아니고 딱 1년 지났어. 어떻게 1년 만에 따님한테 눈이 돌아갈 수 있어? 평생 나만 사랑한다면서 나만 바라본다며. 그런데 네가 바람을 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회사 여직원이랑? 왜 대체 회사 여직원이야? 나랑 사내연애 할 때 생각나서 좋았니? 아슬아슬 줄타기 하는 느낌이라 좋았어? 차라리 걸리지나 말지. 거짓말이라도 제대로 하지. 왜 병신처럼 걸려서 사람 한순간에 바보 만드는 거야? 대체 왜 나를 미치게 만들어? 왜? 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인정이라도 하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봐. 정말 내가 미쳤었나봐. 그냥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레임에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아. 근데 여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 없었어. 정말이야. 진짜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저녁 먹고 같이 술 한잔 하면서 대화한 게 전부야. 스킨십은 하나도 안 했어. 나 믿어줘. 나 그렇게 배포 큰 놈 아니라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내가 어떻게 당신을 두고 다른 여자랑 몸을 섞겠어. 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나쁜 놈 아니야, 여보. 제발 나 좀 믿어줘. 하면서 제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고 우선 친정으로 가서 생각 좀 해보겠다고 말한 뒤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 내내 남편은 친정에 찾아와 제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너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매일매일 찾아왔고 회사에서도 불륜 사실을 전부 알게 됐는지 남편에게는 해외 발령 징계가 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차라리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자. 남자라면 한 번은 실수를 한다고 하던데 그냥 두 눈 꽉 감고 딱 2년만 살고 오자는 생각으로 저는 남편의 외도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베트남으로 함께 떠났습니다. 그곳의 낯선 문화, 생활, 음식 모든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아파트는 형편이 없었고 결국 저희 돈을 내고 집을 구해 살림살이를 전부 구매했고 그곳에서 남편은 출퇴근을, 그리고 저는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도 못하고 집안에만 처박혀 있다가 아는 친구의 소개로 재택근무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돼서 소소하게 용돈 정도 벌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렇게 7개월쯤 지났을 무렵 남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누나, 나 이번 휴가 베트남 가도 돼? 가서 매형도 좀 보고 좀 쉬고 오려고. 누나한테 할 말도 있고. 이번에 휴가가 일주일 정도 나와서 좀 가서 쉬고 싶어. 누나만 괜찮으면 신세 좀 질 수 있을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 말이 어찌나 반갑던지 저는 남편에게 다음 주에 형준이 온다는데 괜찮지? 휴가래. 우리 집에서 좀 자고 가고 싶다는데 당신만 괜찮으면 바로 들어오라고 하려고. 나도 형준이 보고 싶고 못 본 지 오래됐잖아. 하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거진 1년 만에 남동생을 만났고 오랜만에 봐서 그런 건지 얼굴이 환해져 있더라고요. 저는 남동생과 인사를 하며
너 얼굴 좋아졌다? 연애하냐? 하고 빈말을 던졌는데 내가 누나한테 말했나? 나 곧 있으면 결혼할 것 같아 누나. 그거 말하려고 왔어. 그래도 얼굴 보고 말하려고. 안 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누나가 한국에 있으면 같이 한번 밥이라도 먹으면 좋은데 여기까지 데리고 오긴 좀 그래서. 아무튼 누나, 나도 이제 장가 간다? 라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들은 기쁜 소식에 저도 기분이 좋았고 남편도 축하한다고 해주더군요. 그렇게 남동생은 일주일간 저희 집에서 지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날짜는 지금으로부터 6개월 뒤. 남동생의 여자친구 집 쪽에서 저희가 외국에 있기에 상견례를 결혼식 날 가까이 잡자며 배려를 해주셨고, 결혼식 한 달 전 예의상 상견례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동생이 날짜를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1년 8개월의 베트남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이 동생의 상견례 날이라 너무 피곤했지만 마사지샵에 가서 마사지도 받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메이크업까지 받고 상견례장에 참석했죠. 동생은 그런 저를 보고 누나, 누가 보면 누나가 시집간 줄 알겠다. 하여간 유난이야 유난은. 그렇게 안 해도 돼. 라면서 저를 못 말린다는 듯 말했지만, 야, 그래도 첫 만남인데 좀 꾸미고 가야지. 너무 거지같이 하고 가면 그것도 집안 망신이야. 나 안 그래도 베트남에 있다가 와서 시커멓게 탔는데 아무리 화장품을 떡칠해도 하얘지진 않더라. 아무튼 근데 넌 무슨 결혼을 이렇게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해? 혹시 속도 위반 아니야? 하고 놀렸지만 동생은 절대 아니라면서 그냥 너무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서로 마음이 맞아서 빨리 같이 살고 싶어서 그런 거라며 혼전 임신은 절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렇게 제 상견례보다도 더 떨리는 마음으로 남동생의 상견례장에 도착했고, 예비 올케의 식구들이 먼저 도착했다는 소식에 저와 남편 그리고 부모님과 남동생까지 저희 식구 모두가 부랴부랴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동생이 제일 먼저 달려가 죄송해요. 일찍 나온다고 나왔는데 차가 막혀서 조금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라며 먼저 인사를 한 그때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상견례장 문을 열자마자 저희 가족에게 인사를 한 남동생의 여자친구라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의 상간녀였기 때문이죠.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희 남편도 야, 네가 어떻게 여길 하면서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 어찌나 당당한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들어오세요. 왜 거기서 그러고 계세요? 라면서 오히려 저희 부부에게 들어오라고 재촉을 하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혔지만 어른들도 계시고 저희 때문에 결혼 한 달 앞으로 미룬 상견례를 망치기도 그렇고 그냥 정말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 안에 들어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과 상견녀의 가족이 나란히 앉았고 저는 표정 하나 없이 그 여자를 째려봤습니다. 남편은 초조했는지 아무 말도 않고 물만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그때 정막을 깬 사람은 제 동생이었습니다. 제가 미리 말을 안 했네요. 매영이랑 미정이 둘이 직장 능녀죠. 매영도 깜짝 놀랐겠다.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사실 미정이 매영이 소개시켜준 거나 다름없어요. 그때 아파트 앞에서 우리 처음 만났잖아. 라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깜짝 놀란 남편은 그랬지. 근데 그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어른들 대화 나누시게 우린 좀 빠져줄게. 라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간녀가 왜요? 식사하고 가시지. 여기 맛있대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시는 잡채는 많이 달라고 했어요. 라면서 남편의 취향을 알고 있다는 듯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벌컥벌컥 물만 마셨고 인연이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그 자리를 빠져나오지 못했고 그렇게 상견례는 시작이 됐습니다. 어른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솔직히 그때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음식이 입에 넘어가지도 않더라고요. 남편은 불안했는지 화장실만 계속 들락날락거리고 남동생 역시 저희 불편한 행동에 제 다리를 툭툭 건드리며 누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따가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하면서 기분 안 좋은 티를 내더라고요. 제가 오만 가지 생각으로 머릿속이 뒤죽박죽이던 그때 제 귀를 때린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어머, 저는 형준 씨밖에 몰라요. 연애라고는 해본 적도 없어요. 저 보기보다 엄청 일편단심이랍니다. 라는 저 말을 듣자마자 제가 확 꼭지가 돌았는지 그만하지? 이 결혼이 진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어이가 없다 어이가. 진짜 꼴값 떨고 앉아있네. 너네 부모는 알고 있니? 네가 유부남 꼬셔서 한 가정 파탄 날 뻔한 거? 라면서 목소리를 깔고 말했습니다. 순식간에 상견례장은 조용해졌고 제 남편은 여보 그만해. 무슨 소리야.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마셨나 보네요. 죄송해요. 제가 아내 데리고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얘기 나누세요. 라며 저를 끌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행동을 본 저희 아빠가 이게 무슨 소린가? 김서방, 자네 자리에 앉게. 연희야, 너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유부남을 꼬셔서 가정을 파탄내다니. 이게 무슨 소린지 얼른 설명해. 라면서 강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쳐다봤고 그 여자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한 게 제가 그렇게까지 터뜨렸는데도 표정 하나 안 변하더라고요. 마치 해볼 테면 해봐라,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표정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여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제 남동생 역시 이미 그 여자한테 푹 빠져있고 도대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이 결혼을 막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그래서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상견례장을 엎어버리고 전현이랑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차라리 비굴하고 불쌍하게 최대한 비굴하게 엎드려서 그 여자 앞에서 벌벌 기자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여자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 좀 살려줘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저 사람이랑 나랑 정말 당신한테 당할 만큼 당했잖아요. 우리 베트남으로 쫓겨나서 2년이나 개고생하면서 살았어요. 그 정도면 우리한테 복수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남편이랑 바람난 거 회사에 다 떠벌리고 그쪽 머리채 잡은 거 정말 미안한데 그땐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람이 미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마 그쪽이 제 입장이었어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제 동생 진짜 착하고 순진한 애예요. 차라리 복수를 하려면 나한테 하지 왜 가족을 건드려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제가 미쳐서 그쪽 아버지를 꼬시면 저랑 그쪽 아버지가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미정씨가 더 잘 알잖아요. 그냥 우리 전부 없던 일로 해요. 싹 다 잊고 그냥 각자 새 인생 살자고요. 저도 그쪽이 제 남편이랑 바람핀 거 다 잊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제 동생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부탁합니다. 이렇게 부탁할게요. 라면서 그 여자 바지 끄트머리를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상간녀의 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고 아버지란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린가? 미정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라면서 가슴을 주먹으로 계속 치더라고요. 그 여자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할 줄 알았는지 어버버거리면서 그게
그게 아니야, 아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진짜 이 여자가 미쳤나? 지금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이 여자가 짓거린 말 다 소설이야. 내가 무슨 저 남자를 꼬셨다고 그래? 미쳤어? 형준 씨, 그런 거 아니야. 정말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이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야. 다 지어낸 얘기라고. 소리를 치며 제 동생을 붙잡고 미친년처럼 날뛰더라고요. 저는 계속 바닥에 엎드려 울었고 남동생은 그 여자 손목을 잡고 나와, 당장 나와라며 한정식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어떤 방법을 썼더라도 그날 상견례는 개판이 됐겠지만 그 여자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니 솔직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들어온 동생은 술이 떡이 돼서 제 남편을 붙잡고는 매형, 진짜예요? 진짜 솔직히 말해주세요. 정말 매형이 미정이랑 바람났던 거 맞아요? 어떻게 매형이 우리 누나를 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아니, 그 여자를 내가... 지금 이게 말이 돼요? 난 그것도 모르고 병신같이 저런 년이 좋다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내 인생 뭐 이래. 내 인생 왜 이런 건데요? 라면서 바닥에 엎드려 펑펑 울더라고요. 그날 이후 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저희 가족이 전부 알게 됐고 저희 부모님은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지만 저희 부부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서 잘 해결했다고 말씀드렸더니 다시는 제 남편을 보기도 싫다면서 당장 나가라고 얼굴도 비추지 말라며 저희 둘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제 남동생은 그날 이후 그 여자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고 하더라고요. 똑똑한 제 남동생이 바로 마음을 접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끔찍했던 건 그 여자는 제 동생의 매형이 제 남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참 제 남편과 그 여자가 바람을 피우던 그때 남동생이 저희 집에 자주 들락날락거렸는데 남편과 그 여자가 집 앞을 걷다가 아파트 단지 앞에서 동생과 마주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나름 머리를 굴린다는 것이 그 여자를 직장 동료라고 소개하며 남동생과 그 여자를 인사시켰고 갑자기 친하게 지내고 싶다며 제 동생에게 연락처를 물어본 것이 사건의 시작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뒤 가끔 안부를 묻는 사이로 지냈고 매형의 직장 동료니까 당연히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해서 가끔 만나 밥도 사줬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남편이라는 작자가 너무 원망스럽고 정말 순진한 제 동생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의 바람을 피우던 게 들통나서 저와 남편은 베트남으로 떠났고 그 뒤로 그 여자는 제 남동생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해 연인 사이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상견례 이후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그 여자와 얽히고 설킨 관계를 정리하는데 정말 그 여자가 뭐라고 우리 가족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상식적으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그 뒤로 그 여자는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에 몇 번이나 찾아와서는 저와 몸싸움을 했습니다. 제 남편을 달라고 도저히 못 있겠다면서 저보고 이혼을 하라며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열쇠공을 불러 저희 집 문을 따고 들어오기까지 해서 경찰을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아찔한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래도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어른들 말이 틀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난동을 부리던 그 여자도 1년 정도 저희를 죽어라 쫓아다니더니 점점 횟수가 줄어들었고 3년이 지난 지금은 제 남편도 직장을 옮기고 저희 친정집도 이사를 하고 제 남동생과 남편 둘 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나서야 그 여자와의 질긴 인연이 전부 끊겨버렸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이 남편 때문에 벌어진 거라 맘 같아선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고 이 인간을 개박살 내고 싶지만 이혼이라는 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언제든 남편과 갈라설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기에
결혼을 한 지 8년이 넘은 지금도 남편과 아이 없이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 남자와 저 사이에 아이를 가질 생각은 죽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지,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닌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이 먹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고 혼자 사느니 그래도 누군가와 살붙이고 같이 사는 게 낫다는 생각에 남편과의 관계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제 말을 신혼이신 분들은 절대 이해 못 하실 테고 젊은 친구들은 제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얽히고 설킨 가족들, 그리고 이 사람과 오랜 시간 살아온 정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제 남동생은 그 뒤로 좋은 여자를 만나 아이도 낳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집엔 평생 아이 울음소리라고는 안 들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막상 아이가 태어나니 웃음꽃이 피더라고요. 전 더 이상 욕심 없습니다. 그냥 하나뿐인 제 남동생이 저와 남편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잘 아물길, 그리고 그냥 잔잔한 파도처럼 인생에 아무 일 없이 행복하기만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조금 욕심을 내본다면 그냥 제 인생도 지금처럼 무난한 하루하루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